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착륙선 인사이트호가 수집한 자료에서 화성 맨틀 깊은 곳에 최대 수십 개의 미스터리한 덩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라이브 사이언스를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연구팀은 인사이트호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관측한 화성 지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연구진은 지진파가 화성 내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특정 구간에서 일관되게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주변 암석보다 밀도가 높은 구조물이 맨틀 속에 숨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덩어리들이 최대 폭 4km에 달하며 약 45억 년 전 화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대한 천체와의 충돌로 생겨난 파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콘스탄티노스 카랄람부스 박사는 행성 내부를 이렇게 선명하게 들여다본 적은 처음이라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화성 초기 충돌로 남겨진 고대 파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화성의 맨틀이 약 1,550km 두께의 단단한 암석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대 1,500도에 달하는 고온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처럼 판구조 운동이 없어 내부가 거의 섞이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보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화성이 단일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내부가 상대적으로 정지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지구에서는 섭입과 대류로 인해 내부 구조가 끊임없이 뒤섞여 고대 흔적이 사라지지만 화성에서는 초기의 충돌 흔적이 마치 지질학적 타임캡슐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사이트호는 4년간 총 1,319건의 화성 지진을 기록했으며 연구진은 이 가운데 8건의 주요 데이터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표면에 150m 크기의 충돌구를 만든 지진과 맨틀 기원으로 보이는 지진이 포함됐습니다. 분석 결과 고주파 압축파의 도착이 지연되는 현상이 꾸준히 관찰됐는데 이는 맨틀이 균질하다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현상입니다. 연구진은 화성의 맨틀 속 불균질한 조각들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소행성 충돌로 형성된 거대한 마그마 바닷속에서 갇혀 굳은 파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은 화성 형성 첫 1억 년 동안 전개됐으며 이후 화성의 지각이 빠르게 굳으면서 내부가 밀폐돼 오늘날까지 보존됐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적 올바름에 매달린 결과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며 전쟁부라는 이름이 훨씬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단순히 방어적 자세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우리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라 전사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조치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부는 공식 문서와 행사에서 전쟁부 장관, 전쟁부 부장관 같은 보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9월 6일부터 홈페이지와 SNS 명칭을 Department of War로 교체했고 주소도 defense.government에서 war.government로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흰머리 수리 문장 상단을 전쟁부로 바꾼 새 로고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전쟁부라는 이름은 단순히 방어 능력만 강조하는 기존 명칭보다 준비 태세와 결의를 강하게 드러낸다며 미국이 국가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적국에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이 이 보조 명칭을 인식하고 사용하도록 지시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명칭을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한 행정,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명칭은 미국 건국 초기에도 전쟁부로 시작했습니다. 1789년 창설된 전쟁부는 육군을 관할했고 1798년에는 해군부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육해 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체제로 개편하며 국방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국가국무원,
NM이라는 명칭을 잠시 썼지만 약칭 NM이가 에너미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949년 최종적으로 국방부로 정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같은 시기에 전쟁부를 국방부로 개칭했습니다. 북한도 2020년 인민무력부 명칭을 국방성으로 바꿨습니다. 이번 개명 조치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짙고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부 부활 선언은 미국의 군사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방어 중심에서 공격적 전쟁 준비로 기조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안보 전략뿐 아니라 동맹국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근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근시 팬데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야외 활동 부족, 학업 경쟁에 따른 근거리 작업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브라이언 홀든 박사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근시 인구는 약 30억 4천만 명, 전체 인구의 37%에 이르며 이 중 4억 6,500만 명은 고도 근시 환자로 추정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근시는 1990년 24.3%에서 지난해 35.8%로 급증했고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스크린 노출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근시 위험은 21%씩 상승합니다. 반대로 하루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이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국 초등학생들의 근시율이 예년보다 최대 3배 늘어난 사실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 같은 시력 악화는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란셋 위원회는 시력 손실로 인한 글로벌 생산성 손실액을 연간 4,107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브라이언 홀덴 연구소는 교정되지 않은 근시로 인한 잠재 생산성 손실이 2015년 기준 약 2,44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근시로 인한 연간 사회 경제적 비용이 6,800억 위안을 넘는다는 추산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거대한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 안과 의약품, 수술기기와 디지털 치료제, 스마트 글라스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비전 이코노미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안경 시장은 2,00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됐으며 2030년에는 3,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안과 의약품 시장은 431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6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업계에서는 애실로 룩소티카, 존슨앤존슨, 알콘, 쿠퍼비전, 바슈롬 등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메타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도 광학 기업과 손잡고 AR 글라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의 30.8%, 고등학교 1학년의 74.8%가 시력 이상을 보였습니다. 국내 안광학 시장은 연 3조에서 4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사실상 전 국민 안경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근시 확산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 생산성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안경 보급 확대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 야외 활동 장려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가진 배우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세대를 넘어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으로 주목됩니다. 국립대만대,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로리어트대 연구소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대만, 덴마크, 스웨덴에서 수집한 약 1,48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강박장애, 물질 사용장애,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 9가지 주요 정신질환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정신질환자는 비슷한 질환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동일 질환을 공유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물질 사용 장애처럼 유전적 요인이 큰 질환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더 나아가 두 부모 모두 같은 질환을 가질 경우 자녀가 성장 후 동일 질환을 겪을 가능성은 한쪽 부모만 해당 질환을 가진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천치에판 로리어트 뇌연구소 교수는 이 같은 패턴은 국가와 문화, 세대를 초월해 일관되게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 출생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팀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끼리 끌림을 느끼기 쉽다는 점. 둘째, 부부가 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점차 닮아가는 점. 셋째,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교제 범위가 좁아지면서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별 차이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은 강박장애를 공유하는 부부 비율이 북유럽보다 높았으며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양극성 장애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경향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정신질환의 세대 간 전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 젠 플러턴 교수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녀 세대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